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존사냥꾼입니다. 오늘은 한솔제지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업의 재무제표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우선 한솔제지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매출액부터 살펴볼게요. 2017년에 1.6조, 18년도 1.9조, 19년도 1.9조 이렇게 조금씩 상승 또는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3분기에는 누적 기준 1.1조고요. 4분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한 1.5조 정도 될 테니 매출액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여태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과 기타 채권 비율이 다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점은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비율이 2017년도부터 14%, 그 다음에 12.86,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12.30이었다가 2020년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시면 18.97%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로도 조금 높고 2019년도에서 2020년 3분기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비교해 봤을 때에도 증가폭이 좀 크다는 점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매출액 대비 거의 20% 가까이를 매출 채권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2017년도부터 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는 636억, 2018년도에는 1206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53억, 그리고 2020년도 3분기까지가 932억으로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2017년도에는 3.97밖에 안 됐는데요. 2020년도 3분기에는 8.28%까지 치솟은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줄어들어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 효과는 아주 좋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죠.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같은 돈으로 더 큰 퍼포먼스를 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뺀 다음 값이죠. 다시 말해 영업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보다 크다면 영업 외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는 뜻이 되고요. 반대로 영업이익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보다 작다면 영업 외 수익이 영업 외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2017년도에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은 586억 원, 그 다음에 18년도에 594억, 19년도에는 676억, 그리고 2020년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740억입니다.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시면은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 비율이 3.65, 3.00, 3.53,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과 같이 크게 뛴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보다 작다는 것은 영업 외의 수익보다 영업 외 비용이 더 컸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쪼록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자본 잠식 여부인데요. 자본 잠식 여부란 보통주 자본금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보다 커지는 것을 얘기해요.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 해당하는 뭐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보통주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자본 잠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보면은 이 퍼센트의 비중이 100이 되면은 부분 잠식이 되고 100이 넘어가면은 완전 자본 잠식이 됩니다. 다행히 비율적으로는 20, 21, 20 그리고 2020년도 3분기는 19%로
뭐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본 잠식 여부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비율의 추세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방향성도 좋아 보이네요. 다음은 유무형 자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비율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유형 자산이 매출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재질을 생산하는 그 기계 부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어, 비중이 69.31%에 달했던 것이 매출의 증가로 그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떨어져서 1.9조의 매출을 일으켰던 2019년에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55.72%로 2017년 대비 많이 한 13%가량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형자산은 워낙 비중이 작아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유형자산의 주석과 무형자산의 주석을 살펴보면, 우선 유형자산을 보면은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장부 금액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 봤을 때 뭐 크게 뭐 눈여겨볼 점은 없어 보이네요. 무형자산의 경우에서도 뭐 특허권과 회원권, 지상권, 기타 무형자산이 있는데요. 이 비중 자체가 워낙 크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크게 눈여겨볼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고자산의 증감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고자산의 비중이 조금의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2017년도에는 2,100억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 3분기에는 3,200억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면은 7.05에서 4점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건데 지금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재고자산의 관리가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주당 배당액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600원으로 유지되다가 2020년도에는 5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꽤나 높은 4.29%가 2017년도에 발생했고요. 2020년도 말에는 아마도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에 따라 그 주당 배당액도 떨어진 게 이 하락의 요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3.7% 세후 기준이겠죠. 3.7%를 봤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1년에 3.7만 원 정도를 받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꾸준히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은 뭐 33에서 35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당기 순이익, 다시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돈, 남은 돈에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35만은 35만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썼다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P 레이쇼와 EPS 그리고 PGR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PER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만약에 주가 수익 비율이 7이라고 한다면 단기 순이익을 7.7년을 벌면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낮을수록 더 좋은 뜻이 되겠죠. 2018년도에는 조금 상승했지만 2020년도부터는 3.8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컨센서스가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이만큼 해당 주식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주당 순이익인 EPS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회사가 점점 더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EPS 성장률, 다시 말해
각 해당 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갈 때 그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20 년도에는 11.06%까지 가고요. 그다음에는 8.91, 2022 년도에는 9.33%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G 레이쇼를 계산해 본다면 지금 2020 년도 기준에는 0.34, 2021 년도에는 0.44고요. 2022 년도에는 0.36 정도가 돼서 PEGR, 피터 린치가 말한 0.5 미만이 돼서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단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같이 여러 해에 걸쳐서 자산 비용화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고 나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대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작거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 년부터 2020 년도 3분기 누적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 순이익을 뺀 값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 값이 양수, 즉 플러스여야지 맞는 건데 그 값이 계속 플러스로 유지가 되다가 2020 년도 3분기에는 420억 원의 차이. 다시 말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 순이익이 420억 정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이 늘어났죠. 그만큼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안 좋아졌고, 따라서 이 당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작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발생하겠죠. 다행히 2016 년부터 2019 년도까지는 양호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한 해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서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작은 게 여러 해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유동성의 부족으로 나중에 파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은 그 100원 중에 일부는 다음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무형 자산에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다거나 예적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투자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무형 자산 취득액, 즉 이 유무형 자산 취득액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일부인데요. 이 자산 취득액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는 항상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해 연도에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뜻하는데 이 돈보다 유무형 자산을 다시 말해 투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 더 크다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16 년부터 2019 년도까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무형 자산 취득액보다 항상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0 년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0억이 발생했지만 유무형 자산 취득액은 494억 3억 원으로 역전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가 발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돈이 더 크다라는 뜻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은 돈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채권자에게 빌리거나 혹은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재무활동으로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돈을 갚아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 년도에는 1,047억 원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일으켰는데
그 폭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2020년도 3분기 누적에는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돈을 갚아 나가긴 갚아 나갔지만 점점점 그 갚아 나가는 양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다시 돈을 빌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추세는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현금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볼까요? 2020년도 3분기 기준 기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물론 2019년도 말 자산이 넘어오니까 같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보시면 263억 원이 있었는데 현금성 자산을 185억 원을 써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7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78억 원밖에 없다는 거는 일단 나중에 내년 다시 말해서 2021년도에도 180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78억 원밖에 없는 관계로 100억 원을 또 외부에서 끌어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고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기업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16년도 초에는 약 25,22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7,900원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현재는 13,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나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가장 먼저 회복이 되는 주식들은 대형주이죠.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나 뭐 LG화학, 뭐 현대차 등이 많이 반등을 했고 한솔제지와 같은 가치주에 조금 더 치우친 기업들은 회복이 아직은 좀 더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사격인 회계사의 S림 계산법에 기초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나오는 요구 수익률 8.05%는 한국 신용평가의 트리플 마이너스 B의 5년 금리를 가져온 값입니다. 지금 한솔제지의 ROE는 11.63%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에 기반해서 계산해 보면 적정 주가는 38,9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약 3배 정도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만약에 ROE가 조금 더 높은 12.26%를 달성한다면 적정 주가는 41,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한솔제지의 기업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업의 잠재 성장성은 아직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LG화학, 삼성 SDI 같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그들처럼 큰 성장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인쇄용지와 특수용지의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고 산업용지의 해외 수출이 확대된다면 해당 기업인 한솔제지의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EPS 성장률과 낮은 P/E 레이시오가 돋보이는 주식입니다. 주가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현재보다 두세 배 정도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또한 감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재료가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원재료인 종이 가격의 추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두 번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